하숙집 제임스 조이스. 모은이 부인은 부잣집 딸이었다. 그녀는 일을 혼자서 척척 할 수 있는 여자로 말하자면 결단성 있는 여자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부리는 큰 머슴과 결혼하여 스프링 공원 근처에 부잣집을 냈다. 그런데 무은이는 장인이 세상을 떠나서 놀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술꾼이 되었고 돈께서 돈을 훔쳐내며 분별 없이 마구 빚을 졌다. 그에게는 금주의 맹세를 시켜도 소용이 없었다. 2, 3일 후에는 이 맹세가 틀림없이 깨어지는 것이었다. 그는 손님들 앞에서 아내와 싸우기도 하고 나쁜 고기를 사들이고 해서 장사를 망쳐놓았다. 어느 날 밤에는 그가 식칼을 들고 아내에게 달려들어서 그녀는 이웃집에서 밤을 새워야 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은 헤어졌다. 그녀는 신부를 찾아가서 별거의 허락을 얻었고 아이들은 자기가 맡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에게 돈이나 음식이나 거처할 곳을 제공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은이는 할 수 없이 군수의 하인이 되었다. 그는 등이 굽고 체구가 작은 보잘것없는 술주정꾼이었다. 그는 얼굴이 희었고 콧수염도 희었으며 붉은 핏줄이 선 불구죽죽한 눈 위에 연필로 그린 듯한 눈썹도 희었다. 그는 온종일 집달리실에 앉아서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은이 부인은 고기 장사에서 남은 돈을 챙겨가지고 하드위가에서 하수급을 시작했다. 그녀는 몸집이 크고 위풍이 당당한 여자였다. 이 하숙집에 주로 드나드는 손님들은 리버풀시나 맨섬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며 때로는 뮤지컬의 연예인들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생활하고 있는 하숙인들은 더블린시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무원들이었다. 그녀는 약삭 빠르고 착실하게 하숙을 경영했으며 외상을 줄 경우와 엄격히 따질 경우, 적당히 봐줄 경우 등을 잘 분간하고 있었다. 하숙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모두 그녀를 마담이라고 불렀다. 무은이 부인 집의 젊은이들은 식비와 숙박비로 한 주일에 15실링을 지불했다. 저녁 식사 때의 맥주나 흑맥주는 별도로 하고. 그들은 취미와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서로 대단히 친밀하게 지냈다. 그들은 경마에서 인기가 있는 말과 인기가 없는 말의 승산을 서로 따지곤 하였다. 마담의 아들 잭 무은이는 플리트가에 있는 어느 중간 도매상의 점원이었는데 잡놈이라는 평판이었다. 그는 군인들이 입에 담는 음탕한 말을 즐겨 사용하고 보통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다. 친구를 만나면 반드시 근사한 음담을 즐겨 말하였고 또 근사한 일에 즉 승산이 있는 말이라든가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그러한 일에 정통하였던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또한 권투를 잘하고 코믹송도 잘 불렀다. 일요일 밤이면 무은이 부인의 현관 응접실에서 가끔 친목회가 있곤 하였는데 뮤지컬의 연예인들도 참여하곤 했다. 쉐리던은 왈츠와 폴카를 연주하고 즉석 반주도 했다. 마담의 딸 폴리 무은이도 역시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녀는 이런 노래를 곧잘 불렀다. 난 바람둥이 계집애예요. 당신은 시치미를 떼지 말아요. 당신은 알고 있죠? 내가 그런 줄? 폴리는 19살의 날씬한 소녀였다. 그녀는 밝은 빛깔의 부드러운 머리와 조그마하고 봉긋한 입을 가지고 있었다. 녹색을 엷게 띤 잿빛 눈동자는 누구와 말할 때는 위쪽으로 흘기는 버릇이 있어서 이것은 그녀를 고집센 귀여운 마돈나로 보이게 했다. 무은이 부인은 처음에 자기 딸을 곡물 대리상 사무소에 타이피스트로 보냈지만 형판이 나쁜 집행관의 하인이 이틀이 멀다 하고 사무소로 찾아와서 자기 딸에게 말 한마디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이르자 그녀는 딸을 다시 집으로 끌어들여 집안일을 보게 하였다. 폴리는 대단히 쾌활한 성격이었으므로 무은이 부인은 그녀를 젊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놀게 해주고 싶은 의향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젊은 여자가 있다고 느끼는 것을 좋아한다. 폴리는 물론 젊은 사람들과 시시덕거렸다. 그러나 영리한 판단가인 무은이 부인은 젊은 사람들이 다만 심심풀이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한 사람도 진심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계속되다가 무은이 부인은 폴리와 젊은이 중의 한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자 그녀를 다시 타이피스트로 보낼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사람을 감시하면서도 입 밖으로는 내지 않고 있었다. 폴리는 자기가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변함없는 침묵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었다. 모녀 사이에 공공연한 공무관계나 공공연한 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연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도 무은이 부인은 여전히 참견하지 않았다. 폴리의 거동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청년의 마음이 몹시 동요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마침내 무은이 부인은 지금이야말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참견을 하려고 나섰다.
그녀는 도덕적인 문제를 마치 식칼로 고기를 자르듯이 처리했다. 이번 경우에 있어서도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맑은 일요일 아침이었다. 이제부터 더워질 것 같았지만 상쾌한 미풍이 불고 있었다. 하숙집의 모든 창문이 열리고 올린 창틀 밑에서 레이스 커튼이 거리를 향하여 풍선처럼 부드럽게 부풀었다. 조지 교회의 종로에서 그칠 새 없이 종소리가 울려나오고 예배자들은 혼자서 혹은 때를 지어 교회 앞의 조그마한 원형 광장을 건너는데 그들이 장갑 낀 손에는 조그마한 책도 쥐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묵묵한 태도로 보아 그들의 목적을 알 수 있었다. 하숙집에서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식당의 식탁에는 베이컨의 비계나 껍질 부스러기와 함께 달걀이 노란 줄이 붙어있는 접시가 가득 흩어져 있었다. 모은이 부인은 밀집 안락 의자에 앉아서 식모 메리가 아침을 치우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화요일에 브레드 푸딩을 만드는 데 보태 쓰려고 메리에게 흩어진 빵 껍질과 부스러기를 모으게 했다. 식탁을 치우고 흩어진 빵을 주워 모으고 설탕과 버터를 자물쇠를 채워 안전하게 간수하고 나서 그녀는 전날 밤 폴리와 가졌던 대담을 다시 되뇌어 보기 시작했다. 일은 그녀가 짐작한 대로였다. 그녀는 터놓고 물어보고 폴리도 숨김없이 대답했었다. 물론 둘이 다 좀 어색하기는 했다. 그녀를 어색하게 한 것은 그 소식을 너무 태연한 태도로 받아들이거나 지금까지 보고도 못 본 채 온 것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폴리를 어색하게 한 것은 단순히 이런 종류의 말이 그녀를 어색하게 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관대한 마음속에 숨은 의향을 영리한 순진성으로 자기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다. 모은이 부인은 생각에 잠겼다가 조지 교회의 종소리가 끝난 것을 깨닫자마자 본능적으로 맨틀 피스 위에 놓인 조그마한 도금시계를 힐끗 쳐다보았다. 11시 17분이었다. 도런 씨와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나서 12시 전까지 모르버르가에 갈 시간은 충분하다. 그녀는 자기가 이길 자신이 있었다. 첫째, 사회적 여론이 모두 그녀 편으로 기울어질 것이 뻔했다. 그녀는 학대를 당한 어머니였으니 말이다. 그녀는 그가 체면을 아끼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한 지붕 밑에서 살게 한 것이었는데 그는 다만 그녀의 친절한 대접을 악용한 셈이다. 그는 34이 아니면 35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그의 변명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그리고 또 그는 어느 정도는 세상을 아는 사람이니까 몰랐다는 것도 그의 변명이 될 수가 없다. 그는 오직 폴리의 어리고 경험이 없음을 이용해서 유혹한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일이다. 문제는 그가 어떠한 보상을 하느냐 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남녀 교제에 있어 남자에게는 하나도 미칠 것이 없다. 남자는 한때 재미를 보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가 있다. 그러나 여자는 그 비난의 화살을 정면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어떤 어머니들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얼마간의 돈을 받고 만족해버리기도 할 것이다. 그녀는 그런 일을 수없이 보고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딸의 손상된 체면에 대한 보상이란 단 하나밖에 없었다. 그것은 즉 결혼이다. 그녀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전하도록 메리를 도런 씨 방으로 올려보내기에 앞서 다시 한번 자기의 모든 계획을 따져보았다. 그녀는 자기가 틀림없이 이길 것 같았다. 그는 본시 독실한 젊은이여서 다른 사람들처럼 방탕하지도 않거니와 떠들어대지도 않았다. 이것이 쉐리던 씨나 미드 씨나 벤텀 라이언즈 씨였더라면 일은 훨씬 더 곤란했을 것이다. 그녀는 세상에 알려진 것을 그가 태연히 방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집의 모든 숙박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어떤 자들은 자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꾸며대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어느 큰 가톨릭 신자의 주류상 사무실에서 13년을 근무해 오고 있었다. 세상에 알려진 것이 아마 그에게 있어서는 직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동의를 한다면 만사는 순조로울 것이다. 한 가지 이유로는 그가 상당한 급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으며 또 그에게 얼마간의 저축이 있다는 것도 그녀는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의 30분이 지났다. 그녀는 일어서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크고 혈색 좋은 얼굴에 떠오른 단호한 표정에 그녀는 스스로 만족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아는 어머니들 중에서 딸을 시집 보내지 못한 몇몇 어머니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다. 도런 씨로 말하면 그도 이 일요일 아침에는 정말 걱정이 되었다. 그는 2차례나 면도를 하려고 해보았지만 손이 몹시 떨려서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흘 동안 자란 불그레한 턱수염이 턱 가장자리에 소복이 나 있었다.
그리고 2, 3분 만에 안경에 물기가 끼기 때문에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전날 밤의 자기 참회에 대한 회상은 그에게 격렬한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 그에게서 참회를 받은 신부는 이번 사건이 망측스러운 세세한 점까지 들추어 이야기하도록 해놓고서는 결국에 가서 그의 죄를 어떻게나 과장해서 말하였던지 보상이라는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해 준 것만도 고맙게 여겨야 할 지경이었다. 죄는 이미 저질러 놓았다. 이제는 그녀와 결혼을 하거나 도망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있겠는가? 언제까지나 시치미를 떼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사건은 틀림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게 되고 그의 주인 귀에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더블린은 조그마한 도시다. 그러므로 누구나 남의 일들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레너드 영감이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도어런 씨를 이리 보내주게 하고 부르는 소리를 흥분된 상상 속에서 들었을 때 목구멍이 화끈 닳도록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오랜 세월의 근무가 모두 허사가 된다. 근면하고 부지런했던 것도 모두 헛수고가 된다. 물론 그도 젊었을 때는 방탕도 했다. 그는 자기의 자유사상을 자랑하고 술집에서 친구들에게 신의 존재를 부정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날의 일이고 거의 끝이 났다. 그는 아직도 매주 레이놀즈 신문을 사보기는 하지만 종교적 의무에는 열성이 있었고 1년 중에 10중 8구는 규율 있는 생활을 했다. 그에게 집을 지니고 생활할 만한 돈도 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멸시할 것이다. 무엇보다 더 평판이 나쁜 그녀의 아버지가 있고 다음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경영하는 하숙집에도 어떤 풍문이 돌기 시작하고 있다. 그는 자기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의 친구들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조소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확실히 폴리는 교양이 없었다. 이따금 폴리는 내가 봤어요. 또는 내가 봤더라면 하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나 정말 그녀를 사랑한다면 말씨가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는 폴리가 한 일에 대해서 그녀를 좋아해야 할지 멸시해야 할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물론 자기도 함께 그 일을 저질렀다. 그의 본능은 결혼을 하지 말고 자유로운 몸 그대로 있으라고 자꾸 타일렀다. 한 번 결혼하면 그만이야 하고 본능은 말했다. 그가 셔츠와 바지바람으로 침대 한편에 맥없이 앉아있을 때 폴리가 가볍게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다. 그녀는 어머니한테 그 일을 터놓고 말했다는 것과 자기 어머니가 오늘 아침 그와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을 그에게 모두 일러주었다. 그녀는 울며 두 팔로 그의 목을 감고 말했다. 아, 보부, 난 어쩌면 좋아요. 도대체 난 어쩌면 좋아요. 그녀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울지 말라고 타이르며 아무 일도 없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맥없이 그녀를 위로했다. 그는 셔츠 위로 그녀의 젖가슴이 벌럭이는 것을 느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오로지 그의 잘못만도 아니었다. 그는 호기심이 센 끈기 있는 독신자의 기억으로 그녀의 의복과 숨결과 애무하던 손가락의 촉감을 잘 기억하고 있다. 어느 날 밤 늦게 그가 자려고 옷을 벗고 있을 때 그녀가 주저주저하며 그의 방문을 노크했다. 그녀는 자기의 촛불이 갑자기 부는 바람에 꺼졌으니 이 방의 촛불에서 불을 붙여가고 싶다고 했다. 그날 밤은 그녀가 목욕한 밤이었다. 그녀는 문이 박힌 플란넬 펑퍼지만 가슴팍이 파인 화장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발등이 털 슬리퍼 틈에서 빛나고 향기를 풍기는 살결 밑에서 피가 따뜻하게 끓고 있었다. 촛불을 켜서 촛대에 꽂고 있을 때 그녀의 손과 발목에서도 역시 갸냘픈 향기가 풍겨왔다. 그가 매우 늦게 돌아온 밤이면 그의 저녁을 따끈하게 데워주는 사람은 폴리였다. 밤중에 모두들 잠이 든 집안에서 그녀가 자기 곁에 홀로 있음을 느낄 때 그는 자기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도 거의 모를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인정 어린 마음씨. 날씨가 차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밤이면 반드시 한 잔의 펀치가 그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다. 아마도 그들이 한 쌍을 이루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각기 초를 들고 살그머니 2층으로 올라가서 셋째 번 층계참에 이르면 서로가 마지 못해 하면서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인사를 나누곤 하였다. 그들은 늘 키스를 했다. 그는 그녀의 눈과 그녀의 손의 감촉과 자기의 황홀했던 느낌 등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황홀감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하면서 나는 어쩌면 좋아? 하고 그녀가 하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독신자의 본능은 결혼은 그만두라고 그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죄가 있었다. 그의 도의감까지도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에게 타일렀다. 그가 침대 한쪽에 그녀와 함께 앉아있을 때 메리가 문에 와서 아줌마가 응접실에서 그를 만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맥없이 일어서서 윗옷과 조끼를 입었다. 옷을 입었을 때 그는 그녀에게로 다가가서 아무 일도 없을 테니 염려 말라고 위로해 주었다. 그는 침대 위에서 울며 아이고 죽겠네 하고 나짓기 신음하는 그녀를 남겨두고 나갔다. 층계를 내려가면서 그는 안경이 몹시 습기로 흐려지는 까닭에 그것을 벗어서 닦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다시는 이 괴로운 일에 대한 말을 듣지 않을 딴 나라로 달아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어떠한 힘이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아래층으로 끌어내렸다. 그의 고용주와 마담이 냉혹한 얼굴들이 그의 낭패한 꼴을 노려보고 있었다. 마지막 계단에서 그는 베스 맥주 2병을 안고 찬방에서 올라오는 잭 무은이와 마주쳤다. 그들은 냉담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연애 중에 있는 이 남자의 눈은 잠깐 불독과 같이 두터운 얼굴과 굵고 짤막한 두 팔에 머물렀다. 그가 층계의 최하부에 이르렀을 때 힐끗 쳐다보니 잭이 옆방문에서 그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뮤지컬의 연예인이 한 사람인 몸체가 작은 런던 사람이 폴리에게 좀 함부로 말을 건네던 날 밤이 일이 생각났다. 그때의 신목회는 잭의 포악한 행위 때문에 거의 깨어져 버렸었다. 모두들 그를 달래려고 했었다. 뮤지컬의 연예인들은 보통 때보다 좀 창백한 얼굴로 연방 미소를 지으며 악의가 있어 한 짓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잭은 어떤 놈이고 자기 누이에게 그따위 수작을 건다면 그놈의 모가지를 꽉 물어뜯어 놓겠다고 그에게 연방 호통을 치고 있었다. 그는 아마 그렇게라도 했을 것이다. 폴리는 잠시 동안 침대 한편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을 닦고 거울이 있는 데로 갔다. 그녀는 수건 끝을 물 주전자에 담그고 시원한 물로 눈을 씻었다. 그녀는 얼굴을 옆으로 비춰보고 귀 위에 있는 머리핀을 고쳐 꼽았다. 그리고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서 아래쪽에 앉았다. 오랫동안 베개를 바라보았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마음속에 남 모르는 정다운 여러 가지 회상이 떠올랐다. 그녀는 차가운 쇠침대의 가름대에 목덜미를 대고 몽상에 잠겼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동요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참을성 있게 거의 유쾌한 마음으로 걱정도 없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회상은 미래의 희망과 환상의 점차로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다. 희망과 환상이 하도 얽혀져 있었으므로 그녀는 벌써 자기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하얀 베개도 보이지 않았고 자기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난간에 손잡이가 있는 대로 뛰어갔다. 폴리, 폴리. 뭐예요 어머니? 야 이리 내려오너라. 도런 씨가 내게 이야기가 있단다. 그때 폴리는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